2018년 1월 14일 오전 6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외곽 한 주택. 17세의 소녀 조던 더피는 집안 작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사용하지 않던 오래된 휴대전화로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당시 조던의 목소리는 매우 불안했고 그녀는 심각한 영양실조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증거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동생들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조던의 말을 믿고 경찰은 그녀를 순찰차에 태운 뒤 터핀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간 경찰이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안은 쓰레기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경찰들은 먼저 2개의 침실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방에는 작은 2층 침대 몇 개와 가득한 먼지, 그리고 잡동사니 몇 개가 닿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방엔 2층 침대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고 더러운 매트리스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어린 소녀 2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쇠사슬이 발견됩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소녀에게 손목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손목을 본 경찰은 조던이 보여줬던 사진 속 그 소녀들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한편 다른 경찰 한 명은 부부와 함께 현관문 근처에 서 있었는데요. 이들은 곧 3번째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선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거사진과 일치하는 쇠사슬이 발견됐고 아주 어린 소년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현장에서 바로 그들을 구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데이비드와 루이스 더피는 바로 체포됐습니다. 어이없는 게 순찰차로 걸어가는 도중에 루이스는 자기는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이런 일은 처음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차분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2018년 전 세계는 공포의 집으로 알려지게 된 이 터핀 가족의 집을 알게 되며 완전히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파리에 있는 아주 조용한 집의 문 뒤에서 13명의 남매가 악몽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터핀 가족이 얽힌 진실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어둡고 복잡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세요. 미스티수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1988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루이스와 데이비드는 10명의 딸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그들이 다른 주변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가족들은 그다지 말이 많지 않았다. 그 가족들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특히 가족의 자녀들을 본 적은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정말 적다. 라고요. 이웃 주민들은 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겠죠. 이랬던 이 집의 내부 상황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집 악취가 너무 심해서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했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짐들을 정리하고 비우는 데에 최소 5명의 보안관 대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집안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볼게요. 이 13명의 아이들은 일기 쓰기 외에는 다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집을 수색했을 때 아이들이 쓴 수백 건의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문서에는 모든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일기 내용을 검사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 안에는 부모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세부사항들, 소름 끼치는 순간들, 그리고 이 부모들을 감옥에 보내게 될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최대 20시간 동안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서 있는 것도 안 됐고 앉거나 누워 있을 수만 있었어요. 서로 웃고 떠들거나 간단한 잡담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샤워는 1년에 딱 한 번, 치과는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병원 방문은 4, 5년 전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뛰어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방은 상자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어서 제대로 서 있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병원 진단에서 대부분 근육 위축 진단을 받았고요. 일부는 정상 체중 대비 약 14.5kg의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그중 두 딸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장애, 심리사회적 외소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장난감은 사두었지만 포장지째 옷장에 넣어두고 아이들은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소녀들 중 한 명은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했어요. 장남은 지역 전문대학인 마운트색에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 루이스는 항상 그와 함께 캠퍼스로 등하교를 했습니다. 아들이 강의를 듣는 동안 루이스는 강의실 밖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혼자 학교에 가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가족처럼 보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부는 2011년 10월 13명의 자녀들과 함께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갑니다. 이곳의 작은 결혼식장에서 결혼 서약을 갱신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주례를 맡았는데요. 이곳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디즈니랜드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때도 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죠. 하나의 작은 컬트 집단처럼 보이기도 해요. 과거에 이 가족들이 경찰들과 마주하는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조금 특이합니다. 하지만 경찰과 접촉하는 의미 있는 일들이었죠. 2001년에는 4살 아이가 보더콜리에게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가족의 애완용 돼지가 탈출해서 이웃집에 게사료를 먹는 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사건들이었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웃들은 가족이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 현재로 돌아와 2018년 1월 18일 부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아동학대, 성인학대, 불법 감금 혐의로 터핀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94년에서 종신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22일 두 사람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틀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2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재판 초기에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의 동기는 뭐였을까요? 법정에 나와서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같았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왜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게다가 왜 계속해서 아이들을 더 낳았을까요? 권력과 통제욕 아니었을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위탁 가정에서 여러 아동이 장기간에 걸쳐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위탁 부모 한 명이 소녀 한 명에게 왜 그녀의 부모가 너를 쇠사슬로 묶었는지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고 해요. 너무 심한 언어 폭력이죠. 6명의 성인 남매들은 모두 법원에서 공공 후견인을 임명하여 건강관리, 영양, 안전, 주거와 교육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인 생활기술도 거의 없이 폭력과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으로 보내졌어요. 그들은 또한 공공 후견인으로부터 기본적인 보살핌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견인이 대중교통 이용법이나 하다못해 길을 올바르게 걷는 방법, 그리고 의료 혜택 이용법들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간단한 지원조차 제공하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형제 자매들도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심지어는 이때까지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기부자들로부터 6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이 법원이 관리하는 공식 신탁 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하는데요. 이 아이들 중에 5명이 한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고해성사 모임이 진행됐는데요. 아이들은 과거에 부모에게 학대받았던 일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나 치유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 위탁 부모들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 중에 가장 어린 5살 아이는 수면제를 먹인 뒤에 벽에 세워두고 잠이 들려고 하면 물을 뿌리고 귀에 배를 울리는 행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그녀에게 네가 우리를 못 자게 하니까 우리도 너를 못 자게 하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면제 때문에 5살짜리 아이는 당연히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벌을 받는다면서 몇 시간씩 혼자 밖에 앉혀졌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친부모에게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양의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고 구토를 할 때까지 억지로 먹였습니다. 게다가 토한 거를 다시 먹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치료받을 것이라는 걸 확신받은 후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한 건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란 게 어떤 느낌인 건지 알 수 있었을까요? 2022년 7월 20일에 조던과 형제자매 5명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민간 위탁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소장에서 그들은 새로운 위탁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며 그들이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핀 가족의 아이들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위탁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조던은 다른 위탁가정으로 옮겨졌지만 다른 자매를 만나러 간 사이에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자신이 대학생이며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허위 기재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형제 자매 집을 전전하면서 지냈고 때로는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조던은 너무 절박한 마음에 근처의 타코벨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던은 그냥 주문을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매니저를 찾아가서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곳에서 야간 근무를 제안받았고 조던은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불이 거의 꺼진 어두운 거리에서 1시간 넘게 걸어서 출근해야 했던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 당시 조던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조던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눈을 감을 때마다 첫 번째 위탁가정에 있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응급실도 자주 가야 했다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2024년 10월, 다행히도 수년간의 정의를 기다린 끝에 그들의 위탁 부모와 관련된 사람들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위탁 아버지는 7년형, 관련된 사람들은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금 약하긴 하죠. 네, 그리고 형제들이 제기한 소송은 마침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미성년자 합의라는 것이 계류 중인데 이는 합의 내용이 관련된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지 확인하는 법률 검토 절차입니다. 합의가 완료되면 아이들의 이익이 보호되고 자금이 적절하게 관리되겠죠. 하지만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사건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게 되며 다음 심리는 2026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구조된 지 7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 남매는 약속받았던 모든 걸 받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거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현재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개한 두 자매, 조던과 제니퍼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 조던은 트라우마 회복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수백만 명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니퍼는 2024년 10월에 멋지고 트렌디한 고딕 스타일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식에 13명의 모든 형제자매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드디어 터널 끝에 빛을 보게 된 아름다운 순간 같았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고 사랑과 화합을 보여준 모습이 감동적이죠. 최근 2024년 12월에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인 타일러 페리가 남매들을 조용히 지원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매들의 특별방송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도와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심스럽게 재정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형제 자매들은 여전히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포의 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실패할 수 있고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 자매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존이란 단순히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살아남음이 가장 강한 저항이 된다는 것도요. 끝까지 살아남은 남매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게 될 것 같으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